20세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뇌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그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증기기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멀리 퍼져 있으니까 인간의 뇌도 일종의 증기기관 같은 그런 기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의 뇌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한 100년 전부터 인간의 뇌를 현미경을 써서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이제 연구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예요. 한 100년 전쯤에 브로드만이라는 신경해부학자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뇌를 하나의 지도를 그려놓고 있죠.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영역에 따라서 신경세포가 배열된 방식이 한 영역에서 한 영역으로 넘어갈 때 달라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부분마다 이제 경계선을 긋고 전체 뇌 지도를 만들고 보니까 인간의 뇌가 한 50개 정도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하나씩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잘 관리를 못한다거나 사고를 일어서 손상을 입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뇌를 보시면 주름들이 많이 접혀 있죠. 네. 그 주름을 전부 다 피면 보통 테이블보 하나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두개골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꼭이 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는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케이블들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 케이블들을 다 펴가지고 한 줄로 쭉 연결하면 그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대충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갈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고 해요. 우와. 지구에서 달나라요?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이 정교하게 접혀 있는 그런 뇌입니다. 아니 우리 혈관만 다 이어도 지구 한 바퀴 반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길이가. 예, 그거보다 훨씬 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보다 더 긴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하다. 이렇게 100년 전부터 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인간의 뇌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물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뇌를 뭐에 비유했을까요? 컴퓨터? 그렇죠. 왜냐하면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 중에 가장 복잡한 거는 컴퓨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뇌는 일종의 컴퓨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그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뭘로 비교를 하죠?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작업은 뭐냐면 부품을 뜯어갖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컴퓨터의 성능이 늘어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트랜지스터는 일종의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여러 가지를 배열을 하면 그 스위치가 배열된 방식에 따라서 일종의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78년도에 이제 가정용 PC가 보급되기 시작할 당시에 그 당시에 컴퓨터 한 대에 들어있던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한 3만 개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신형 컴퓨터에는 100억 개 정도의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아폴로 11호에 들어있던 컴퓨터가 그 당시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였는데 그 컴퓨터보다 여러분들 지금 훨씬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곳은 두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만나는 그런 부위인데 그 부위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냅스도 일종의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단순화시킨 얘기지만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성능을 일단 대충이라도 비교를 해보려면 그러면 인간의 뇌 안에 시냅스가 몇 개 있는지를 세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인간의 뇌 속에 신경세포가 몇 개씩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몇 개의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곱해보면 인간의 머릿속에 시냅스가 대충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보통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1000억 개.
그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는 대략 한 10,000개 정도의 신경세포와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와. 그 얘기는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는 한 1,000조 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컴퓨터보다 인간의 뇌가 난 거네요.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컴퓨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는 사실 1,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비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는 미국이 다시 가져갔고요. 그 전까지는 일본의 리켄이라는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후가쿠라는 그런 슈퍼컴퓨터였어요. 그 후가쿠라는 슈퍼컴퓨터는 이미 인간의 시냅스보다 많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파워가 거의 한 15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후각도를 돌리려면 그거보다 한 100만 배 이상의 파워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죠.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설사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간의 뇌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결국 하는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흔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이 아이는 지능이 높다, IQ가 높다, 똑똑하다 이런 그렇죠. 말들을 네. 많이 하는데 과연 IQ는 뭘까요? IQ가 지능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능 검사니까 IQ 점수가 좋게 나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 예.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지능 검사 해보셨나요? 네. 만족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아유, 예. 아마 대부분들이 IQ 검사를 받는 순간 생애 최초의 좌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IQ 검사가 자신의 지능을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추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각 능력이라든지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능 검사가 재는 것들은 인간의 뇌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만 검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능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IQ 검사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는 그렇게 특정한 문제 하나만 푸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뭐 IQ 플러스 EQ 플러스 뭐 MQ 플러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뇌의 잠재적인 능력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건 굉장히 무섭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잡아먹히기를 바라는 그런 생명체가 있어요. 기생충? 기생충. 예, 기생충이죠. 정답. 기생충이에요. 기생충들은 일단 다른 사람 몸 안에 들어가야 살잖아요. 그치 몸이 숙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생충 중에는 숙주를 여러 필요하는 그런 기생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숙주 A한테 가서 붙어 먹고 살다가 등치가 커진 다음에 특히 이제 자기가 자손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 숙주를 버리고 그 다음 숙주로 옮아가야 돼요. 어허. 여기 보이시는 그 달팽이 안에는 사실은 르코클로리디움 패라독섬이라는 벌레가 들어있는데요. 그 뭐예요? 기생충이 있구나. 징그러워. 이 벌레는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달팽이 안에서 커요.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달팽이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번식할 때가 됐는데 이 달팽이 몸 안에서는 번식할 수가 없어서 새 몸 안으로 옮겨가야 돼요.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숙주로 삼았던 달팽이가 새한테 잡아먹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달팽이를 좀비로 만들고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달팽이를 자살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 달팽이는 새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두운 데 숨어가지고 사는 그런 또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루코클로리디움이 활동을 개시하면 그럼 이 달팽이들은 거기에 이제 혼이 들렸다 그러나?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움직여요. 그 네온사인처럼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서 새들의 눈에 잘 띄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달팽이가 잡아먹히면 루코클로리디움은 굉장히 만족하는 거죠. 새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능이라는 것을 생명체와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면 이 달팽이가 갑자기 자살하려고 그러는 게 지능적인 행동인지 반지능적인 행동인지 구별할 근거가 없어져요. 지금 달팽이의 행동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주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지능 또는 그 지능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새한테 잡아먹힌 달팽이, 그 달팽이 몸에 있던 로코클로디움, 이 둘 중에 누구의 지능이 더 좋았던 걸까요? 몸속에 있던 애. 그렇죠. 이름 기네. 지능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능의 주체가 무언가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능하면 떠오르는 게 뇌죠.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약간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면 너는 도대체 뇌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이런 맞아, 얘기 많이 맞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와 지능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뇌가 없다면 지능이 없는 것일까요? 생존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뇌가 없다면 생존을 못 하잖아요. 대부분의 동물은 뇌가 없어지면 살기 어렵지만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명체들은 과연 지능이 없는 것일까요? 와, 어렵다. 야, 어렵다. 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파리 지옥불이에요. 예. 영어로는 비너스 플라이 트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파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이 트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식물체가 도대체 어떻게 곤충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그걸 잡아서 잡아먹을까요? 뇌가 없는데 뇌가 없다는 거는 신경세포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감각 아닐까요? 뭐가 감각이- 들어오면 그렇죠. 이렇게. 감각이 있는 거죠. 이 이파리 사이를 들여다보면 거기 털들이 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털들이 건드릴 때 우리도 누가 자기 털을 건드리면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파리 지옥불도 자기 이파리 안에 어떤 물체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닫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종의 덫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덫도 생명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기기지만 가서 슬쩍 건드리면 팍 닫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파리 지옥불도 일종의 그런 덫 같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연구자들이 이 파리 지옥불의 행동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파리 지옥불이 생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떡해요? 젓가락 같은 걸로 맞아요, 혀를 맞아요. 싹 건드리면 네, 네. 그럼 다쳐야 되잖아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안 다쳐요. 이걸 다치게 하려면 결국 다치게 결국 해보셨어요? 곤충을 줘야 돼요. 예, 곤충은 자기네들 스스로 알아서 언젠가 보면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한 번에 또 뭐 이렇게 물어서 뭐 한 번에 영양분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냐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사실 다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예, 이 파리 지옥불 입장에서 보면 입을 한번 닫는 게 엄청난 투자예요. 왜냐하면 그걸 동물처럼 덫처럼 탁탁탁 순간적으로 닫히는 것도 아니고 닫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일단 닫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곤충이 들어와서 식사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면 많은 양의 소화액을 분해를 해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더 이상 장사가 안 되겠죠. 다른 곤충을 잡을 수 없는 기회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입을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 지옥불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한 20초 정도 안에 여러 번 그 털을 자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털이 여러 번 자극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젓가락을 가서 한 번 툭 건드렸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갖고 모래알이 잠깐 지나갔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그 입 안에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와서 걸어 다녔다는 의미한다고 나름대로 파리 지옥불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리 지옥불이 숫자를 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몸 안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한 20초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2번, 3번 이상 자극이 되면 그때 가서 뭔가 먹을 게 들어오는 모양이군 하고 입을 닫는 거거든요. 최소한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도달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 두 가지 능력,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과 일어난 일이 자기가 예상했던 일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력은 지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빌딩 블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뇌가 없고 신경세포도 없는 식물체들도 지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소름 돋아. 와.
일종의 식물이지만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인공지능, 딥러닝에 관련된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는 굉장히 많이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다 보면은 결국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보시면 금방 치와와랑 머핀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패턴 완성이 너무 세게 되시는 분은 여기 아까 구지선 씨 같은 분은 이 중에 아마 머핀 중에 일부는 개를 떠오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패턴 완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뇌가 무조건 마구 패턴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패턴 분리라고 그래요. 비슷하게 생긴 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패턴 완성이고 요건 다른 거야 하고 분리하는 것이 패턴 분리죠. 김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패턴 분리가 좀 더 잘 되시는 케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패턴 완성과 패턴 분리가 실제로 이 동물 사회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호랑나비인데요. 이 호랑나비가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눈에 잘 띄잖아요. 네. 자, 눈에 잘 띄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천적한테 잡아먹기. 천적한테 쉽게 잡아먹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랑나비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는 뭔가 생존 전략이 있다는 거죠. 호랑나비하고 나방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점이 나방이는 될 수 있으면 숨으려고 그래요, 안 보이게.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벽에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호랑나비는 전략을 완전히 180도 바꿨습니다. 화려하게 해서 한번 잡아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그 새가 어린 새가 호랑나비를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쉽게 잡아요. 잡아서 먹고 나서는 오바이트라고 그러죠. 구토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호랑나비 그 비늘에는 그 독소가 있어서 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랑나비 한 마리가 희생되면은 다시는 이 새는 이 호랑나비를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호랑나비를 위험하다는 생각과 이 호랑나비의 패턴이 완전히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새들이 이 호랑나비를 먹지 않도록 그래서 이 자손들이 대신 유전자를 번식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예. 여기 혹시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계세요? 안 계십니까? 제가 카이스트에 초청해서 제가 굉장히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면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같은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눈도 두 개고 코도 이렇게 가운데 있고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가 정말 뇌의 신비인데요. 이런 그 기능을 패턴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미묘한 차이도 이렇게 다르게 구별을 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발달이 돼 있는 거죠. 특히 김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구별하실 것 같아요. 저거는 누구나 다 제일 다였어요. 정말 분리가 너무 잘 되는데요. 네. 이병헌 씨가 주연한 영화죠. 번지 점프를 하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요. 여러분 내용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원하지 않는 그런 이유로 해서 그때 헤어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어째서 넌 날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네. 사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그 영화 내용에서 보면 이 학생이 과거에 내 연인과 그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습관이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속에서 자기 옛날의 연인의 그런 사랑을 패턴을 완성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 안 좋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동물의 사회에서도 정말 그 안타깝게도 패턴 분리가 안 돼서 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손가락과 교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 모양 자체가 그 암컷의 등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 패턴 분리가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엉뚱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그 노벨상은 아니고 그 이그노벨상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이그노블이 그 무시할 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별로 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네, 그런 발견해 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은 발견인데요. 이 그 호주에 사는 이 딱정벌레 계통은 그 이 맥주병을 보면 노란색 계통의 그런 걸 보면은 이 발정이 나서 이렇게 금미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가 이 종자 자체가 오렌지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오렌지색만 보면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금미하는 장면이 되겠어요. 자,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렇다고요? 패턴 분리가 안 된 거죠. 노란색 자극만 봐도 이 암컷이라는 그 패턴 완성이 돼서 그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패턴 분리가 안 돼서 그 폐가 망신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그 개똥벌레가 그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큰 개똥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육식이에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큰 개똥벌레가 이게 지금 암컷인데요. 이 암컷이 지금 계속 신호를 내니까 다른 개똥벌레는 되게 암컷인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수컷이. 찾아와가지고 잡혀먹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암컷은 사실은 그냥 불을 냈을 뿐인데 그냥 먹잇감이 와서 그냥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암컷인 줄 알고 왔다가 잡아먹게.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에는 이렇게 패턴 완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지능적인 건데요. 저기 보면은 나방이 암컷의 향기를 묻힌 저런 진액입니다. 야구공 같은 거를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컷 나방이 저 향기를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유혹하는 거군요. 네, 유혹합니다. 계속 흔들어요. 이렇게 돌리면 유도하는 흔들게 되면은 수컷이 와서 거기 탁탁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잡아먹는 그런 거미가 되겠죠. 못됐네. 그래서 기억들이 어디에 저장되고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하신 박사님이신데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쉬나 조슬린이라는 여자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최근에 그 사이언스의 그 논문을 내신 바에 의하면 우리가 기억에 사용된 신경들을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중복해서. 그래서 서로 다른 기억이 그 연결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건 알지만 그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확실히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을 해보니까 그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슴이 뛰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리를 건널 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땀도 나고. 그리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심장이 뛰네? 저 여성을 봤을 때 이게 사랑일까? 하고 나중에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은 이런 원리들을 활용하고 계신 연인들을 보면은 보통 뭐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명상하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 롤러코스터를 탄다거나 그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도 뭐 전통 찻집보다는 커피집 많이 가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같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 심장이 뛰고 막 교감신경 활성화되고 항상 그 옆에 있을 때 그 사랑의 연결고리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패턴 완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그 뇌가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그 헬렌 피셔 박사님이 사랑의 3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사랑이라는 거를 어떤 뜨거운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첫 번째는 그 욕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대상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나도 사랑에 빠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이 항상 있어요. 네,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게 욕정의 단계고, 그다음에 끌림의 단계는 뭐냐면은 목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아웃포커스 되고 딱 그 사람만 보이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착의 관계는 뭐냐면은 그런 떨림이나 그런 건 없지만은 이제 배우자로서 이제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소위 말하는 그 정의 단계, 정으로 사는 단계. 이제 거기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분 보니까 다들 이렇게 굉장히 점잖으시고 욕정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가기가 어렵네요. 예, 이게 또 다른 실험인데요. 칵테일 파티라는 그런 실험입니다. 여기는 그 실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실험하는 사람도 있고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옆에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로 안 들리냐면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그 영어를 하다가 갑자기 이탈리아 말을 하고 갑자기 중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바뀐 거를. 그런데 옆에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귀에 솔깃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될까요? 뭐 전화번호 아, 전화번호. 어디 사니? 905 이런 거.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주로 자기 이름이 나올 때, 그렇죠. 이름이 나올 때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성적인 단어가 나올 때. 여기 실험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만 그 중에 결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름과 성적인 그 단어와 같은 걸 달리 해석하면 우리 생존과 그 번식에 굉장히 그 민감하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그렇죠, 효진 씨? 잘 들리죠? 이름이. 네네. 예,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학생들도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깨어나게 됩니다. 맞아. 잠결에서도 이름 소리는 네,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잠결에도 계속 듣는 능력이 계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비정상이니까. 이거는 저희 그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신 건데요. 결혼식장에 이제 신랑 입장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놀란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입장을 할 때 주변에 여성분들을 이렇게 그걸 스캐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어떤 이쁜 분이 계신가 하고 이렇게. 옛날 여자친구가 봤을까 봐 그런 생각이 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한번 다시 마음을 다시 고쳐잡았다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있더라고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벌써 우리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이렇게 주변의 여성들을 이렇게 보는 그분이 뇌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시선을 김상준 씨 같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딱 시선을 고정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자동으로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선인들의 지혜인데요. 우리 전통 원래 진짜? 우리 전통 혼례에서는 그 유교식 전통 혼례에서는요 이게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야, 신랑. 진짜 지혜로우시 근데 이게 이렇게나 되겠구나. 확실히 그 의도는 모르겠어요. 이게 신랑이 이렇게 그 눈빛을 이렇게 그 하는 게 안 좋으니까 가린 건지 아니면 신랑으로 하여금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게. 볼 수 있는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걸어가는 거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을 타고 갈 때도 어이구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한 분이 대신 끌어주시고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오로지 나는 나의 신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이 그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사진 그림이죠. 그 여성에게 그 시선을 주는 바람에 난 사고 장면들, 그 위험한 장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그 지적으로 그 성숙한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보시면 그 각국의 정상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존경받는 분들도 순간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지나갈 때 고개를 돌리는 걸로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뇌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다들 하는군요.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다 진짜 맞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또 이 시선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잘 고정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아이디어 상품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홍보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인데요. 네. 이 여성들이 불만인 거죠. 그 남성들의 시선이 얘기할 때 눈을 봐야 되는데 왜 이 시선이 이렇게 되느냐. 눈을 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상품을 눈을 보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내게 돼요. 세상에. From head to tail, I say, reusable and easable. There's a forehead to tail for everyone because respect never goes out of style. 네, 여기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 뇌도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선들을 항상 얘기할 때는 그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 뇌 신경회로가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고정행동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이제 고개가 돌아가는 고정행동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고정행동 패턴이 있나요? 수업 시간에 저 그런 거 잘하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이런 나는 행동이 나온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몸매 좋은 남자를 보면 네. 그래요. 그 정도 그죠?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고정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 팀버젠, 그다음에 이 로렌츠 콘라드, 그다음에 칼폰 프리시 박사님들이 동물에서 이런 고정행동 패턴을 이렇게 찾아내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왜 여러분 다 알죠?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를 보고, 그죠? 마치 진짜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네,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정 행동 패턴들이 많이 있지요. 잘 자면 암기력이 좋아집니다. 진짜요?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김경일. A그룹, 김경일 B그룹. 100명. 그다음에 정오에 12시에요. 불러가지고 얼굴이랑 이름이 적혀있는 100개 쌍을 학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쭉 흐르게 한 다음에 저녁 6시가 되죠. 네. 저녁 6시가 됐을 때 또 새로운 100개 얼굴과 이름쌍을 학습하게 합니다. 네. 자, 근데 A그룹과 B그룹은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A그룹은 학습한 다음에 낮잠을 잤고요. B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얼굴이랑 이름이 적혀있는 카드를 이렇게 딱 보여드렸을 때 낮잠을 잔 쪽이 기억력이 20% 정도 높게 나옵니다. 빼놓네. 낮잠도 좋구나. 우리 뇌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봐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면 이 정보들이 일단 해마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해마에 저장이 되고, 근데 해마는 임시 저장소예요. 그래서 오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신피질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신피질에 가려면 잠을 자야 됩니다. 필수네.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수면이라는 건 새로 생성된 파일이 있으면 저장 눌러야 되잖아요. 그 저장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잠을 잘 자면 춤이든 운동이든 더 잘하게 됩니다. 진짜요? 능력이 향상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사인 볼트 네. 아시죠? 우사인 볼트의 습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경기가 열리기 전에 낮잠을 자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그냥 근육의 피로도를 줄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낮잠을 자면 그동안 운동 기술에 대한 기억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혔던 기술을 일종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수면이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요, 잠은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왜 창의적이지? 잠이 창의성. 창의성을 떠올릴 만한 여유가 생기는 건가? 폴 맥카트니가 작곡한 비틀즈의 명곡 네네네. Yesterday 이거 있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소설 프랑켄슈타인, 트와일라이트 이런 것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황지효정 씨, 공통점이 네. 뭘까요? 외국인이 만들었어요. 확실하네요. 네.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뭐냐면 잠에서 깬 직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폴 맥카트니 어떻게 했냐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멜로디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바로 피아노로 달려가서 연주했던 게 바로 예스터데이였어요. 맥카트니가 나중에 회고한 걸 들어보면 그건 그냥 그대로 떠올랐어요. 완벽하게.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회고를 했었거든요. 프랑켄슈타인. 작가가 메리 셸리잖아요. 19살 때 쓴 건데 지인들이랑 스위스 여행을 하던 중에 폭풍우 때문에 급하게 별장으로 다 모였습니다. 밖에 계속 비가 오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또 무료하기도 하고 해서 모인 사람들끼리 괴담을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아,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괴담 너무 재밌지. 근데 메리 셸리는 자기 차례가 됐는데 안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 대신 해주면 안 돼 하고 양보한 다음에 조금 있다 잤는데 악몽을 꿨어요. 악몽에서 깨자마자 쓴 게 프랑켄슈타인. 트와일라이트도 비슷한데요. 작가 스테파니 마이어가 어느 날 한 소녀가 풀밭에서 아름다운 뱀파이어와 이야기를 나누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파이어가 피를 빨아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려는 모습까지 꿈에서 봤고 그걸 최대한 정확하게 글로 적었던 게 트와일라이트입니다. 신기하다. 요걸로 1억 달러 이상 벌었다고. 써야겠다 진짜. 네, 자는 게 돈 버는 거네. 이런 거 말고도요. 과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1865년에 독일의 화학자 아우구스트 케큘레라는 사람의 일화인데 벤젠의 분자 구조를 알아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이걸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죠. 근데 그 잠에서 꿈을 꿨는데 뱀이 자기 꼬리를 삼키는 꿈을 꾼 거예요.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서. 거기에서 깨자마자 벤젠의 분자 구조가 뱀처럼 꼬리를 이룬 육각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진짜? 뭐야? 신기하다. 이 발견 때문에 독일 산업에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케큘레는 이후에 귀족 자기까지 받게 됩니다. 잠자야 신분이 상승하네. 잠을 잘 자야 돈 벌고 신분이 상승하네요. 진짜 내가 더 잤어야 되는데 진짜. 우린 반대로 돈을 벌고 신분을 상승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각각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직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잠을 잤더니 그 꿈을 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 때 동시에 뇌 실행 제어 회로라는 게 같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지금 한 생각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평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거는 괜찮은 생각이고 이런 생각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분해 주는군요. 네,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평가 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도 그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 동안은 이 평가 시스템도 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생각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인 정보들 사이에 연결고리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연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원래 있던 것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잠에서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진짜 제일 아까워요. 진짜 많아. 진짜 많아요. 요거 방법이 있긴 합니다. 와, 됐다. 와, 됐다. 드디어 인류의 숙제가.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있다고요? 너무 좋은 가사와 멜로디가 꿈에서 여러분들 나왔을 겁니다. 나왔습니다. 눈 뜨자마자 기억 안 났죠? 기억 안 났어요. 자,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수면은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면 곧 렘 수면이라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은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깨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이걸 실험적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와, 이것도 실험했어. 네. 그게 바로 드림 인큐베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기 직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딱 잠이 들었을 때 렘 수면 단계에 가자마자 확 깨우는 겁니다. 좋은 거 맞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실행제로 회로에 의해서 검사받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적어봅니다. 그런 것들 계속 적다 보면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창의성 이게 뭘까요? 없던 거를 내놓는 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내는 게 창의성이 아닌가. 보통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창의는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네.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렘수면 상태에서 뭔가 이제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뭐 하든지 아니면 깨어나서 내가 했던 생각을 다시 떠올린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던 걸 깨달은 것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왔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창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야에 축적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나 반복 훈련 이런 거는 창의적인 생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서 뼈대를 구조물을 잘 만들어줘야 그 위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잠만 잔다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잠자고 돈 벌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걸렸네. 신분 상승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쯤에서 이제부터는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오 아닐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때 자야 뭐 키도 큰다 그러고 뭐. 오 아닐까요? 그래도. 속담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쵸. 그러면서 야 속담도 있는데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찍 일어나셨던 분이 정주영 회장. 이분 4시에 기상하셔서 6시 20분이면 회사 본관에서 간부들과 조찬회의. 아 6시 넘어서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말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맞아.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누군가는 6시 20분에 좋지. 왜 그럴까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연습하면 된다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각자 본인의 수면 주기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연습한다고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면 주기에 따라서 잘 시간 정도가 되면 체온이 슬슬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잠든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체온이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따라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던 안 자던 간에 이 리듬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24시간보다 조금 긴데 이게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른 낮에 최고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되는 반면에 밤이 되면 일찌감치 졸린다.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이죠. 아침형 인간이 한 40% 정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 그래가지고 늦게 자야 되고요. 심하면 오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있군요.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마다 타고난 리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아침형 인간의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한테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모두 다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왜냐면 근데 이 질문은 학계에 오랫동안 빅퀘스천이었어요.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가진 게 자연이라는 그 자체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획일화라는 건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학자 같았어, 학자. 유전의 다양성 아닐까요? 뭐야 이게? 드리려는 답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날카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모두 다 아침형 인간이면 밤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취약해집니다. 맞네. 생존. 네. 이 생존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취약한 시간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필요한 시간에 자고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DNA에 넌 일찍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DNA에 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녁형 인간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맞아요. 이 편견 깨야 돼. 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시간형에 맞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일정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위한 사회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서 우주의 구조도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이 우주가 완벽한 공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구 모양. 공은 무수히 많은 대칭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서 보더라도 똑같은 면이 있으니까 이건 정말 완벽한 도형이구나.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야. 그러니까 우주도 당연히 우주는 완벽하니까 구처럼 생겼겠지. 근데 흙은 구에서 가장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에서. 근데 공이면 어떻게 해요? 공에서 가장 아랫부분은 어디서 보더라도 가장 아래쪽이니까 구의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흙은 우주의 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흙을 어스라 그러는데 지구도 어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한가운데 흙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물 위에는 공기가 있고 공기 위에는 온갖 불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공에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들은 같은 곳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우주관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고 그 위에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돌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별들이 붙어 있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희한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히 돌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을 봤더니 화성이 앞으로 쭉 갑니다. 가다가 어느 순간 서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당황하죠.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말씀이 틀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럴 때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과학자가 해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주전원이라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화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기는 한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궤도에 중점을 둔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거예요. 저걸 주전원이라고 합니다. 주전원 때문에 하늘에서 보기에 화성이 거꾸로 갔다가 앞으로 간다는 거죠. 아, 얼마나 천재적인 해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씀하신 대로 천체가 완벽한 원운동을 하면서 돈다는 그 우주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저것뿐만 아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계절마다 태양의 이동 속도가 다른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서 이 천동설의 우주관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때 바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2000년 다음에 사람이거든요. 그 폴란드 주교의 조카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인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으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일찌감치 박사학위를 받고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새로운 우주관도 자기 마음속으로 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폴란드 주교의 그 회계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주교는 그 작은 도시 국가의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이고 또 동시에 경제 실권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회계니까 이분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한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요. 지구하고 태양의 자리를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저 위에 있는데 태양을 지금 지구가 있는 한가운데로 옮기고 지구와 달을 태양대로 옮긴 거죠. 그랬더니 천동설에서 생기는 역행은 주전원이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태양의 가운데가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도는데
화성과 지구의 이동 속도의 차이 때문에 주전원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역행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맞을지는 몰라요. 올라가서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역행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때 주전원이 있어도 되고 주전원이 없어도 되는 거죠. 물론 과학자들은 이럴 때는 단순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설명하기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히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 고위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천동설과 다른 지동설을 이야기하면 아니 점잖은 사람이 왜 저라는 거야? 아니 주교님은 저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을 그래 자기 조카라고 높은 자리에 중용했다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핀잔을 듣고 싶지 않고 자기 외삼촌에게도 어떤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꾹 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543년에야 죽기 직전에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을 씁니다. 지구를 태양과 자리를 막 바꿔도 우주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막 충격적이었을까요? 충격이죠.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펴냈잖아요. 그 다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원숭이처럼 이렇게 뭐 진화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탁 창조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때는 천체 회전에 대해가 나올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이 책이 금서가 된 거는요. 책이 나온 지 73년이 지난 161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다음에 갈릴레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갈릴레오는 그때 파도바 대학의 세계 최고의 파도바 대학의 수학 교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 수학 교수는요 별 볼 일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연봉이 신학 교수의 1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 한 달 월급으로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책을 읽고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하지 않았어요. 천동설로도 설명할 수 있고 지동설로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609년에 갈릴레오가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원경을 갖고 이탈리아로 귀국했다는 거예요. 망원경은 1608년에 네덜란드의 안경공인 리페르 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1609년에 누군가 갖고 들어왔는데 귀족들도 너도 나도 갖고 싶으니까 하나씩 주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망원경으로 뭐 했냐면 적의 동태를 살피든지 아니면 숲에서 뛰어노는 노루를 구경하든지 아니면 건너편 성에 있는 아가씨들을 훔쳐보는 데 썼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그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어요. 바로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는 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다가 목성에서 4개의 달을 발견합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목성에도 달이 있을 수 있지 왜?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거든요. 모든 천체가 지구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목성을 도는 천체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권위에 엄청난 상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천동설도 맞고 지동설도 맞고 잘 모르겠어 둘 다 설명이 되는데 이쯤 되니까 어떻게요? 지동설로 결정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불타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감히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1623년에요. 갈릴레오의 오랜 친구였던 우르노바 8세가 교황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죠. 설마 내 친구가 나를 불태워 죽일 일은 없잖아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마침 목성에서 달을 4개 발견했잖아. 그 달에다가 메디치 가문의 상징과 연결해가지고 메디치의 별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귀엽잖아요.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가문의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안정적인 직장도 생겼죠. 우르노바라고 하는 교황 친구도 생겼죠. 겁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동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32년에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쓰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동설을. 갈릴레오의 두 우주 체계의 대화가 1632년에 났으니까 그때부터도 무려 200년 이상이나 금서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받고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끊임없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했어요. 이 어두움 속에서 오죽하면 갈릴레오 살아야 되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바로 자기의 스폰서인 크리스티나 공주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신과 자연은 대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때는 과학은 자연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신학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고 또 재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은 변경할 수 없는 실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문장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자연에 대한 진실을 증명하면 신학자들은 그 과학이 틀렸다 하지 말고 그 문장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명확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됐던 거죠.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쓴 모세에게 카톡을 칩니다. 뭐라고 치냐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모세야, 내 말을 잘 받아 쓰거라. 첫째 날에 특이점이 대폭발을 일으키며 모든 질량이 무의 공간에 퍼지며 그 안에 네가 불라불라불라 해요. 이게 모세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잠깐만요. 그걸 다 받아 쓰라고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거 있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는 훨씬 낫군요. 받아 쓰는 겁니다. 성서는 그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오 시대는 성서는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1992년 10월 31일. 여러분은 이때 뭘 하고 계셨나요?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나쁜 짓을 많이 했겠네요. 질풍노도의 시대를 보내고 계셨겠군요. 김상중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그때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질풍노도의 시대를 보내고 3살 생일을 받은 거죠. 1992년 10월 30일은요 정말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후손에게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몇백 년 전에 당신들의 조상에게 정말 잘못을 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우린 그게 틀렸다고 판단하면서 당신의 조상 갈릴레이를 억압했죠. 핍박했습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고백하건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를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합니다. 천동설 주의자들의 이야기는 일단 우리가 아는 이야기에서는 좀 틀렸습니다. 지동설은 과학이고 천동설이 과학이 아니란 것, 그게 정말로 사실일까요? 천동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보죠. 천동설에서는요, 관측을 했습니다. 달과 행성과 태양과 다른 별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관측을 하고 그 관측 결과에 따라서 초기 모형을 만들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들이 완벽한 원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측을 합니다. 밤하늘이 일정한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관측을 해요. 바로 역행입니다. 위기에 빠진 것 같지만 이분들은 얼른 모델을 수정하죠. 규전원이라는 것들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동설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지동설을 바꾸죠.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측, 초기 모형, 예측, 새로운 관측, 수정 모형, 반증과 과학혁명. 과학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은 과학일까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천동설이 과학인가요? 관찰이네요. 그렇죠. 저는 천동설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도 그냥 과학이 아니라요. 아주 좋은 과학이죠. 저는 학교에서 천동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될 겁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어. 맞아요. 야,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맞아요.
애들을 위해서 이민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재환 씨. 예. 두 사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미세먼지가 많을까요? 육안으로 봤을 땐 오른쪽이 당연하게 더 많아 보입니다. 저 오른쪽이 누가 봐도 당연히 더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몇 가지 미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날씨만 뿌려면 미세먼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사진인데요. 왼쪽같이 맑은 날이면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날이니까 애들 데리고 한번 나가볼까 했어요. 그때 평방미터당 59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같은 그림이 오면 오늘 미세먼지 심각했다. 꼼짝 말고 집에 있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더 낮았어요. 우리 미세먼지는 왜 그냥 미세먼지 PM10과 초미세먼지 PM2.5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미세먼지는 햇빛을 산란시켜요. 그래서 더 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커다란 미세먼지는 햇빛을 산란시키지 않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흐린 날은 초미세먼지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 미세먼지는 흐리다 말다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뭐 황사가 심한 날은 당연히 하늘이 흐리죠. 날씨에 따라서 어느 게 더 미세먼지 높고 낮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우리 옛날보다 정말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을까요? PM10은 1995년부터 정부가 측정했습니다. 1995년하고 2016년하고 비교해 볼게요. 1995년에 평균적으로요, 서울은 입방미터당 78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2016년이 되니까 48 마이크로그램은 줄어들었어요.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PM2.5도 볼게요. PM2.5는 측정이 어렵잖아요. 작으니까요. 옛날에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측정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 환경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던 연세대께 돌아가셨는데 권수표 교수님이 1986년에 측정을 해놨습니다. 1986년에 측정해보니까 PM2.5는 109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 25 마이크로그램이에요. 훨씬 떨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1980년대, 90년대 어땠습니까? 집집마다 연탄 뗐잖아요. 연탄 뗐는데 어떻게 그때가 지금보다 더 공기가 좋을 수 있겠어요? 1980년대의 서울의 공기는 지금의 중국 도시의 공기보다 더 나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태는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도시의 공기보다 나쁜 상태입니다. 우린 예전에는 그렇게 만족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옛날 공기질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선진국인데 더욱더 깨끗한 공기에 살고 싶잖아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정확한 수치는 알고 경향은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또 미세먼지는 재밌는 게요.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중국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시에다가 커다란 공기청정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10층짜리, 20층짜리. 그게 잘 될까요? 그거보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운하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주로 어디서 생깁니까? 자동차와 석탄 화력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기를 조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맨날 중국 탓하잖아요. 중국에서 오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운하에서 발생하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미세먼지에서 두 가지 성분인데요. 황산화물과 질산산화물이 있는데요. 질산산화물은 서해를 건너오지도 못해요. 다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탓만 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우리에서 나오는 것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